요즘에는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 40대는 이제 청년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요즘 저 스스로 아직 나는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러면서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먹고 사는 게 걱정이잖아요. 제가 이혼했다고 말씀드리면 다들 부자 남편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었냐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 남편이 사업이 3개나 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잘 됐었거든요. 저 결혼할 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이혼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돈 하나 때문에 이혼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다들 그러겠지만 돈 때문에 결혼에 결심하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지도 않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리고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니 남편이 못 벌면 내가 벌면 되는 거고 근데 돈이 없어져서 그런 건지 원래 사람이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무시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도가 변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누이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남편에게는 2살 많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3살이 많은 거였죠.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친절하게 저를 대해줬고 언니가 없고 남동생만 있는 저는 언니가 생긴 것처럼 좋았습니다. 첫째들은 언니나 오빠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시누이는 제 친언니처럼 저를 자주 챙겨주기도 했고 서로 얘기도 잘 통했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시누이들이 어려운 친구들과는 다르게 저는 시누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종종 시간이 되면 만났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일주일에 2~3번은 본 것 같아요. 제가 시누이 집에 찾아갔을 때도 있고 시누이가 내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사들고 올 때도 많았거든요. 하루는 시누이가 친구들 모임 때문에 백화점에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빵이 갓 나왔길래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백화점에 갔는데 올케가 좋아하는 빵이 갖고 와서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도 올케랑 커피나 한잔하면서 수다 떨려고 나왔어. 어때? 시간 괜찮아? 저도 원래 올해 약속이 있었는데 친구가 몸이 안 좋은지 오늘은 나오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도 없어져서 뭐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형님이랑 같이 수다 떨면 되겠네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누이랑 트러블이 있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근데 저랑 시누이가 워낙에 잘 맞다 보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시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친정엄마보다 더 자주 봤었던 것 같아요. 시누이도 좋았지만 시어머니도 저를 잘 챙겨주는 모습에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남편이 다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남편은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잘 챙겨줬거든요. 물론 돈을 잘 벌어서 결혼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이겨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었어요. 한 군데가 아니라 무려 3곳이나 운영 중이었죠. 그래서 저는 딱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처음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낼 때도 평생 집에서 살 일만 하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남편 돈벌이가 좋으니 굳이 저까지 돈을 벌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팔자에도 없던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되었고요. 근데 다들 그러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불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친정엄마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결혼한 지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였고 제 동생은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끝내고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였죠. 근데 갑작스럽게 친정엄마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큰 돈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바로 전달에 이사하는 바람에 모아놓은 돈을 다 써버린 친정엄마가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으셨는지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는 병원비를 보태달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몸 안에 혹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술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가 이사하느라고 모아놓은 돈을 다 쓰는 바람에 지금 여유가 없어. 그래서 그런데 너가 빌려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엄마, 내가 저번부터 안색 안 좋다고 병원 가보라고 했잖아. 혹은 얼마나 크대? 수술하면 괜찮은 거래? 그리고 돈은 얼마나 필요한 건데? 돈은 내가 마련해 볼 테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는 것에만 신경 써. 다행히 엄마가 암에 걸리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혹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엄마가 미리 돈을 모아 놓은 편이긴 했는데 저번 달에 전셋값을 1억이나 더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급하게 이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쓸 병원비가 부족한 거죠. 왜 이렇게 일은 한 번에 다 일어나는지 다른 것도 아니고 친정엄마 건강 때문에 필요한 돈이라 남편한테 엄마 병원비 좀 보태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는데 몸 안에 혹이 있었나 봐.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엄마가 저번 달에 급하게 이사했잖아. 그래서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으신가 봐. 우리가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많이는 못 해드려도 1,00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저희 남편이랑 저희 친정엄마 사이가 좋은 편이라 남편이 흔쾌히 돈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왜 우리 돈으로 버텨야 되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장모님 병원비가 필요하신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드려? 처남 있잖아. 그리고 처남이 사회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처남이 알아서 하겠지. 뭘 우리가 장모님 병원비까지 내드려. 1,000만 원이 뭐 작은 돈도 아니고. 아니 내 동생은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리고 여유 있는 우리가 도와주는 게 낫잖아. 당신 통장에만 1,000만 원 넘게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엄마 보험금 나오면 다시 달라고 할 테니까 치료는 받게 병원비라도 좀 보태줘. 여보, 내 통장에 있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야. 그거 다 나갈 돈이라고. 당신이 돈을 안 버니까 쉽게 말하는 것 같은데 요즘 내가 운영하는 가게들이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와서 힘들어. 지금 시즌이 비수기이기도 하고 인테리어 맡기는 사람도 없어서 직원 월급도 겨우 맞춰주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1,000만 원을 더 만들어. 그렇게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런 건 원래 아들들이 하는 거야. 아들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이번에 취업됐다고 자랑하셨잖아. 처남한테 해달라고 해. 남편은 계속 제 동생이 알아서 할 거라 하면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 건데 어떻게 남편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근데 저도 강하게 나갈 수 없었던 이유가 제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외벌이로 살고 있다 보니 돈 얘기하는 게 눈치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모은 제 비상금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는 친정엄마한테 우리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엄마, 요즘 이서방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많이는 못 보내드리고요. 내가 조금 모아놓은 거 있는데 이거라도 보탰어요. 대신 우리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래, 고맙다. 저번 달에 급하게 이사만 안 했다면 너 곤란하게 할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엄마 때문에. 괜히 이서방이랑 싸운 거 아니지? 싸우기는 뭘 싸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뭐가 미안해. 마음 같아서는 내가 병원비도 다 내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서 1,000만 원밖에 못 보태주는 내가 더 미안하지. 혹시 돈 더 필요하거나 그러면 꼭 얘기해.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 다행히 저희 엄마가 심각한 병은 아니라서 제가 보내드린 1,000만 원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고 퇴원하시게 됐어요. 친정엄마의 병원비를 보태주지 않은 남편한테 섭섭했지만 남편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니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버님이 희망퇴직을 하게 됐어요. 경기가 안 좋아 그런지 하나 둘 직원을 내보냈는데 아주버님 차례까지 온 거였죠. 형님도 저처럼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아이 키우며 살림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아주버님이 직장을 잃게 되니 난리가 났었어요. 하루는 제가 시어머니 댁에 있는데 형님이 들어오셔서는 아주버님 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보다 10살이 많아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하나 보고 오래 굶기지 않겠다 생각해서 결혼한 거였는데 이게 뭐야. 내가 일을 해봤어 뭘 해봤어. 당장 우리 뭐 먹고 살아. 진짜 큰일이다. 정서방 회사 다시 알아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태까지 일 열심히 해왔으니까 또 다른 직장 잘 구할 거 아니야. 정서방 요즘 일은 잘 구하고 있지? 에휴, 근데 나이가 많아서 어디서 써줄까 모르겠다. 그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더 잘 안 뽑히는 것 같아. 애가 없으면 갈라서겠는데 애가 있으니 이혼도 못하고 우리 애 이번엔 초등학교 가면서 드는 돈은 많은데 어쩌자고 진짜 속 터져. 매번 시누이는 저한테나 시어머니한테나 본인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한테 제 남편 벌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들쭉은 알쭉하지만 그래도 월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버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 소리를 듣던 신우가 본인도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남편이 하고 있던 가게가 3개였으니 그 중에 하나를 달라는 식으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너 혼자 인테리어 업체 3군데 운영하는 거 힘들다며. 그럼 하나 우리한테 넘겨. 너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알려주면 우리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조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안 그래도 학원비다 뭐다 돈 나가는 일 천진데 돈 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뭘 하겠어. 그냥 네가 운영한다는 거 하나 물려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이 누나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심지어 누나가 사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 관련해서 매형이 아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인테리어 업체야. 사업할 거면 음식점을 알아봐. 내 친구 음식점 하는데 음식점이 진짜 돈 된다고 하더라. 인테리어는 다 내 노동력 깔아서 만드는 거야. 남편은 본인이 하는 가게를 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라고 추천했어요. 누나한테도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시누이가 음식점 같은 걸 하는 게 나아 보이긴 했어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엮여버리면 얼굴 붉히게 될 수 있잖아요. 시누이도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음식점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된다는 걸 알아 그런지 음식점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시려나 싶었는데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근데 고깃집이다 보니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장사를 하니 그릇도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고요. 아주버님이 받은 퇴직금은 건물 임대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돈들은 필요한 집기료 등 필요한 것을 사는데 추가로 5천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한테 돈 5천만 원을 빌리려고 했어요. 저랑 남편이 같이 있을 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당연히 남편이 거절하겠다 생각했어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저희 엄마 병원비도 안 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제 앞에서 남편이 너무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누나 5천만 원이면 돼. 그 정도는 뭐 우리 적금 하나 만기되는 거 있는데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될 거야. 만기가 좀 남긴 했는데 그래도 누나네 급하니까 그거 깨서 줄게. 기다려봐. 돈 보냈어. 한번 확인해봐. 들어왔어. 고마워. 너 때문에 가게 오픈하는 날짜 맞출 수 있겠다. 나름 발품 팔아서 저렴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돈 들어가는 데가 많냐? 너는 사업하는 거 안 힘들어? 나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힘들다. 당연히 힘들지. 우리 집에서 내가 안 벌면 누가 벌겠어. 그래도 나는 밑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좀 편해. 누나도 처음 자리 잡고 나면 훨씬 수월해질 거야.
사람 뽑을 때도 잘 뽑고 이상한 애들도 요즘 많더라. 제 눈앞에서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신우한테 보내줬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 앞에서는 티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둘이 나와서 집 가는 길에 적금 만기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왜 나랑 상의도 없이 깨서주냐고 남편한테 한 소리 했죠. 당신 꼭 그렇게 우리 만기도 얼마 안 남은 적금을 깨야 됐어? 왜 그렇게 무리해서 보냈어? 그리고 형님 돈 빌려주는 거야 어렵지 않은데 내가 저번에 우리 엄마 병원비 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도 안 빌려줘 놓고 형님한테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은 나랑 상의도 없이 줘버리는 게 말이 돼? 아이, 당장 누나가 급하다잖아. 그리고 그 적금 만기로 이자 얼마나 받는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가 새로 사업하라고 돈 필요한 건데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자가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진짜 당신도 너무한다. 누나가 아들이 20살이 넘었기래? 이제 곧 초등학생이라 돈 들어갈 때도 많다고 하는데 그거 도와준 게 그렇게 배 아파? 그리고 장모님은 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누나는 우리가 도와야지. 막말로 이거 내가 버는 돈이잖아. 어떻게 쓰는지 내가 당신 허락까지 맡아야 돼? 남편은 본인이 버는 돈은 본인이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건데 내 허락까지 받아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치사하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솔직히 남편 혼자 버는 돈이기도 하니 답답한 마음에 저는 성질만 잔뜩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한테 빌려주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었고 벌써 빌려줬으니까요. 그렇게 신우이는 저희 남편한테 돈 5천만 원을 받아서 고깃집을 열었고요. 근데 이 시기에 남편 사업의 상황은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서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인테리어도 거의 안 하는 추세였죠. 예전에는 돈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돈이 필요할 때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대금을 치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우리 모은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회사 생활이 안 좋아서 그런데 우리 모은 돈은 얼마나 있지? 한 1억 정도 있으려나? 1억? 우리가 그만한 돈이 어딨어? 그리고 돈 관리는 당신이 하잖아. 내가 모으자고 했던 5천만 원도 저번에 형님한테 보내버려서 우리 지금 긁어 모으면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얼마나 필요한 건데? 아이, 그거밖에 없어? 당신은 돈도 안 모으고 뭐 했어? 당장 1억이 있어야 회사 살릴 수 있는데. 남편은 돈도 안 모으고 뭐 했냐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돈 관리는 본인이 잘한다고 하면서 나한테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만 줘놓고 이제 와서 돈도 못 모으고 뭐 했냐고 하니 당황스러웠죠. 근데 남편 회사 생활이 안 좋으니 우선 그거 먼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사업에 쏟아부었어요. 자동차도 팔고 50평대 아파트도 팔고 20평 겨우 되는 월세에서 몸을 누웠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3군데 중 2군데는 적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곳이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다녔어요. 근데 제 나이가 40이 되기도 했고 여태까지 일 한 번 안 한 사람은 누가 뽑겠어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200만 원 벌 수 있는 일조차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 앞에 있는 알바도 안 뽑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찰나에 예전에 신우한테 빌려줬던 5천만 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죠. 예전에 형님한테 우리가 5천만 원 빌려줬잖아. 이제 형님 가게 차린 지도 좀 됐으니까 그거 달라고 하자.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빚은 갚을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달라 그래. 그리고 누나가 먼저 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돈 없어도 돼. 자존심 상하게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 당신도 그냥 가만히 있어. 조금 버티면 돈 들어오겠지. 그러면 굳이 누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안 해도 돼.
자존심이 강한 남편은 그 얘기를 누나한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봤냐고 하는데 속이 터졌습니다. 지금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먼저 살아야 되지 않냐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죠. 지금 당신 폼 잡을 때야? 돈 한 푼이 아쉬울 때잖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빚은 잠도 안 자서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빚이 빚을 낳는 상황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형님도 우리 사정 뻔히 아니까 빌려갔던 돈은 갚아줄 거야.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아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나 있어.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제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남편은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우이랑 전화 연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 이상한 말들을 꺼내면서 말을 빙빙 돌렸고요. 계속 어물쩡거리면서 말 못하는 남편을 보니 사리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낚아채 신우이한테 돈 얘기를 꺼냈죠. 형님,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남편 사업 상황이 좀 안 좋다는 소식 들으셨죠? 지금 3곳 중에 2곳은 이미 문 닫았고요. 한 곳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저희 살던 아파트고 자동차고 다 팔았는데도 빚은 물론이고 급하게 대금을 지불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라도 빨리 드려야 저희 남은 회사 하나는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형님 사업 시작할 때 빌려들었던 5천만 원이요. 그것 좀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도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 갑자기 전화해서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상황이 진짜 급해서 그래요. 옳게,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5천에 무슨 수로 만들어? 그리고 5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을 당장 어디서 마련하냐고? 그러니까 평소에 돈을 아껴 쓰고 모아놨어야지. 그러게 펑펑 쓰니까 지금 이 꼴 난 거 아니야. 신우이도 저희 상황을 아니 5천만 원을 빨리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태 돈도 안 모으고 뭐 했냐면서 그러게 돈을 아껴 써야지 이러며 비아냥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명품백이 한두 개라도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어요. 오히려 신우이가 저보다 그런 거 사는 게 더 관심 많고 한때는 아주버님 몰래 명품백 산다고 저한테 돈 빌린 적까지 있었거든요. 그랬던 신우이가 저한테 돈 안 모으고 뭐 했냐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욱하게 되더라고요. 형님, 저 명품백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오히려 사치는 형님이 더 부리셨죠. 명품백에 쓴 돈만 거의 1,000만 원이 뭐야. 2천만 원 정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거 사면서 돈 쓴 거 아니고 여태 모은 돈들은 남편이 다른 2개 사업장 정리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빚 갚느라 써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 대금 처리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돈줄이 막혀서 그런 건데 형님이 5천만 원 보내주시면 저희 회사 망할 일도 없어요. 형님이 그 돈 보내줘야 시간 벌면서 대금 들어올 때까지 버텨야 돼요. 저희도 저번에 형님 가게 시작할 때 돈 빌려드렸잖아요. 요즘은 고깃집 장사도 잘 되신다고 하면서 저한테 자랑하셨잖아요. 그러니 저한테 빌려가신 5천만 원 다시 보내주세요. 아니 근데 옳게 그 돈 우리 사업 자금에 보태라고 그냥 보내준 돈 아니야? 나 빌린다고 한 적 없는데? 그냥 줘놓고 이제 와서 달라고 난리야. 그리고 누가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라고 했어? 그동안 내 앞에서는 있는 척 없는 척 다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니네는 언젠가 고꾸라질 거라 생각했어. 신우이는 갑자기 저희한테 돈 빌린 적 없고 너희가 그냥 준 돈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망할 줄 알았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하더니 딱 우리 신우를 보고 하는 말이었죠. 돈 필요할 때는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더니 이제 우리 도와줄 차례가 되니 한 푼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받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동안 제 앞에서 하셨던 칭찬들은 다 뭔데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천만 원은 그냥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설령 우리가 그냥 준 거라고 해도 저희 사정이 안 좋은데 저희가 준 돈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이렇게 안 준다고 버티면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통장에 출금 기록만 있어도 돈 받아낼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서 받아낼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빨리 입금해 주세요. 오늘 내로 안 보내주시면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되거든요. 근데 신우이는 계속 우리가 돈을 펑펑 써서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돈을 안 주려고 하길래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몇 시간 뒤 신우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남편을 잡더군요. 야, 너 이러려고 나한테 5천만 원 준 거야? 내가 돈 필요하다고 해서 너가 보내준 거잖아. 근데 갑자기 연락해서는 5천만 원을 당장 만들라는 게 말이 되냐고. 올케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오늘 내로 돈 입금 안 하면 법적 조치 하신댄다. 내가 나이 어린 올케한테 이딴 소리를 들어야 돼? 신우이는 저희 집에 와서는 남편 보고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저한테 호통을 치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누나가 저러는 거야? 빨리 사과해.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가족한테 법적 조치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다시는 우리 누나 안 볼 거야? 사람이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말해야지. 본인 유리한 대로만 말하는 신우이를 보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속에서 천불이 나서 신우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우이가 가방에서 흰색 봉투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앞에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둥 말을 하길래 내가 돈을 마련해 보긴 했어. 근데 돈은 돈이고 사과받을 건 받아야지. 안 그래 올케? 아무리 우리가 친하게 지냈어도 내가 손윗 사람인데 그렇게 전화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법적으로 돈 받아내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앞에서 돈을 내려놓으며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요. 그래서 바로 신우이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아시다시피 지금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형님한테 너무 신뢰를 한 것 같네요. 죄송했습니다. 신우이는 제 사과를 듣더니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며 돈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5천만 원이 들어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5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이한테 왜 돈이 부족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형님, 근데 왜 5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5천만 원 말씀드렸는데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지금 당장 현금 5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 그리고 그게 그렇게 후딱 만들어지는 거면 올케는 왜 5천만 원이 없는데? 지금 우리도 가게 사정이 좋은 것만은 아니야. 내가 돈 생기는 대로 만들어서 보내줄게.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우리 고깃집 불판 닦아주는 알바생이 그만두는 바람에 당장 사람이 필요하거든. 올케가 와서 도와주면 되겠다. 우리 고깃집 시급도 잘 쳐주니까 올케가 와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5천만 원도 금방 만들 수 있고 올케는 돈도 버니까 동생 남은 가게도 지키는 거 아니야? 일석이조네. 일석이조야. 신우이네 고깃집에 사람이 갑자기 나가서 일해줄 사람이 없다고 하며 저보고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차피 일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서 알겠다고 하고 고깃집에 나가서 일하며 남편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면 더 빨리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했던 형님은 500만 원만 주고는 더 이상 돈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고깃집에서 불판 닦아주는 일을 하면서 보는데 항상 사람도 많고 고깃집이다 보니 술을 시켜서 먹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은 버는 것 같은데 정말 딱 제 월급만 보내주더라고요.
또 신우이랑 돈 얘기하며 얼굴 붉히기 싫어서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신우이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고 새벽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며 돈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빚진 것도 아니고 남편이 사업하다가 생긴 빚인 거잖아요. 근데 저만 돈 갚는 것에 급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한테 집에만 있지 말고 공사장 가서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야? 나도 이렇게 형님 가게에서 불판 닦으면 돈 벌고 있는데 당신도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런 데서 일하는 거 누가 보기라도 하면 그러면 우리 회사 이미지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바가지 좀 긁지 마. 남편한테 일용직이라고 하면서 돈 벌어오라고 했는데 남편은 항상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투자 뛰면서 빚을 갚아나갈 동안 남편은 10,000원 한 장 벌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버니 줄어들 것 같지 않던 빚도 조금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남편 빚은 제가 다 갚게 되었고요. 한 1년은 3시간 정도 자며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 사업빚도 다 입금한 날 남편이랑 조촐하게 파티라도 하고 싶어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케이크를 하나 사서 들어갔습니다. 형님이 5천만 원만 빨리 만들어 주셨거나 남편이 정신 차리고 저처럼 밤낮 없이 일을 했다면 남은 회사를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돈이 부족해서 남은 회사마저 파산하게 됐어요. 그래도 빚을 다 정리하고 나니 한시름 돌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달려와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에 형님한테 고깃집 알바생을 다시 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형님, 저 대신에 일할 사람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넘게 3시간씩 자면서 일해서 그런지 몸이 축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고 다시 직장 알아보려고요. 저도 이제 알바 그만하고 하루라도 젊을 때 제대로 돈 벌 수 있는 거 찾아봐야죠. 옳게,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 집에 좀 와봐. 내가 뭐 말할 것도 있고 그래서. 신우이는 제가 한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오히려 본인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며 저보고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얼굴 보며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신우이 집으로 갔고요. 신우이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며 본인 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싶더라고요. 이번에 동생 빚 다 갚았다며? 축하해. 그래서 우리 고깃집 알바 다시 구하라고 한 거였어? 그럼 이제 병원으로 출근해. 우리 엄마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거 알지? 엄마 병수발하는 사람이 이번에 그만두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우리 고깃집 알바생은 내가 알아서 구할 테니까 올케는 우리 엄마 있는 병원으로 출근해서 간병하면 돼. 엄마 병수발하는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고 돈도 많이 줘서 골치 아팠는데 올케가 해주는 거니까 우리 고깃집 알바 줬을 때랑 똑같이 주면 되는 거지? 이제 올케 빚도 다 갚아서 돈 많이 필요 없잖아. 며칠 전까지 하루에 3시간 일하며 돈 벌었는데 이제 좀 쉬고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는데 신우이가 시어머니 계시는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아프셨을 때도 제가 병간호를 못 해드렸어요. 근데 시어머니 해드리는 것도 웃기잖아요. 솔직히 해드리기도 싫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이 시어머니 병수발 들라고 했어요. 내가 하루에 3시간 자면서 당신 빚 다 갚았으니까 당신이 어머님 병수발 들던지 해. 당신도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빚도 갚아줬는데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본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펄쩍 뛰면서 남자인 본인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병수발을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그런 건 며느리인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이지. 내 빚 갚아준 거랑 우리 엄마 모시는 거랑 뭔 상관이야? 빚은 우리가 같이 갚는 게 맞는 거고 엄마 병수발은 며느리인 당신이 하는 게 맞는 거지. 뭐? 나보고 어머니 병수발을 하라고? 우리 엄마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내가 병수발도 못했어. 근데 내가 시어머니 병수발을 해드려야 돼?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 병원비도 내가 빚 갚을 때 같이 갚은 거 알아? 우리 엄마 병원에 있을 때 당신은 1원 한 푼 보태지 않더니 시어머니 병원비는 당신이 다 결제했더라. 심지어 우리 빚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내가 시어머니 병원비 냈으면 병수 마른 아들인 당신이 하는 게 맞지. 그 돈 다 우리 누나가 준 거잖아. 내가 누나한테 말해서 돈 더 얹어주라고 할 테니까 엄마 당신이 모셔. 그럼 되는 거지? 어차피 우리 누나 돈이니까 며느리인 당신이 병수발을 하고 돈도 벌어서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네. 우리 누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남편은 그 돈도 다 시누이 주머니에서 나온 거니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 병수발에 틀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자존심이 상한 건 시누이한테 돈을 더 주라고 말할 테니 시어머니를 모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왜 내 몸 갈아가며 남편 빚을 갚아줬을까 싶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저를 업고 다니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시하지 말아야죠. 저를 무시하는 남편을 본 순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재산 기여도가 남편보다 높아서 남편분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지만 부채도 분할의 대상인데 이 부채를 혼자서 다 갚으신 거잖아요. 재산 분할할 수 있는 게 지금 월세집 보증금밖에 없는데 이것 말고 또 재산은 없으신가요? 아, 예전에 시누이한테 5천만 원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 돈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것도 재산 분할에 포함될까요? 남편이 보내주긴 했는데. 시누이한테 빌려준 돈도 재산 분할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돈을 줘야 될 상황이었죠. 사업 망하고 일 한 번 해본 적 없는 남편한테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과 시누이가 보내준 돈이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혼 소송을 할 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기고만장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40대인데 진짜 이혼하겠어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은 변호사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혼당하게 됐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는 날 남편을 집에서 쫓아버렸고요. 어차피 살고 있는 집이 제 것이 되었으니까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남편이 어딜 가겠어요. 당연히 시누이 집이었죠. 그러니 하루는 신우랑 남편이 씩씩거리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돈 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재산 분할로 나한테 빌려준 돈 가져갔으면 얘한테도 2천만 원 정도는 줘야지. 그렇게 옳게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 그리고 집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올케 때문에 내 동생이 우리 집으로 오는 바람에 나만 우리 남편한테 눈치 보고 있잖아. 남편이 사업 망하고요. 집안에 기여한 게 없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사실 더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개털이라 형님한테 빌려줬던 5천만 원이랑 이 집 겨우 받은 거예요. 그래도 더 이상 형님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 너무 편하고 좋은 거 있죠. 다시는 저희 집에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누이가 하는 말에 웃으면서 받아쳤습니다. 그걸 보던 남편이 갑자기 신우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누나가 우리 엄마 병수발 시키자고 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누나가 그렇게 하자고 하지만 않았으면 나 이혼당하지도 않았어. 그게 왜 내 탓이야. 그리고 너도 동의했잖아. 어차피 간병인한테 돈 쓸 바에는 네 와이프 공짜로 쓰자며. 그래도 내가 우리 고깃집에서 일하는 월급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그 돈이라도 준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네가 이러니까 이혼당했지. 갑자기 제 눈앞에서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제가 악착같이 빚을 다 갚는 모습을 보고는 시어머니 병수발도 잘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간병인한테 나가는 돈을 아끼면 그 돈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한 것 같고요. 둘이서 아웅다웅 싸우는 꼴을 보고 있으니 이 집을 탈출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저희 집 앞에서 둘이 싸우길래 여기서 싸우지 말고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둘이서 갑자기 시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병수발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올케 엄청 예뻐하셨잖아. 둘이 이혼했어도 우리 엄마 병간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신우의 뻔뻔한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어머님이 아무리 저를 이뻐하셨어도요. 자기 자식인 형님이랑 남편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둘이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 더 이상 이 집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찾아오지도 마세요. 한 번 더 찾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렇게 신우이랑 남편은 저희 집을 찾아오지 않았고요. 하지만 사는 곳이 근처다 보니 오다 가다 신우이 고깃집을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사람이 줄어들더니 언젠가부터는 임대료 표시가 붙어 있더라고요. 가까운 부동산에 들어가서 어찌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저 사거리 앞 고깃집 잘 되지 않았어요? 저기 임대 표시가 붙어 있어서요. 아, 거기 잘 됐었지. 근데 거기 동생이 이혼을 했나 봐. 갈 곳 없다고 맨날 고깃집에서 지내니까 누나랑 둘이서 매일같이 싸우더라고. 그러니 손님들이 올 턱이 있어. 거기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더니 결국 망했지 뭐. 왜? 관심 있어? 아마 저기 보증금 내줄 수 있는 사람만 구하면 당장 자리 뺄 것 같던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들어보니 신우이 집에서도 쫓겨난 남편이 신우이 고깃집에서 생활했더라고요. 그러니 손님들이 올 턱이 있어요. 그렇게 손님들이 하나둘 안 오기 시작하니 결국 신우이 고깃집도 망하게 됐죠. 시어머니 수발은 이제 남편이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안 하려고 하고 다 저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저랑 이혼하게 되니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해야죠.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꼬숩던지 저는 남편이랑 이혼하고 받은 돈으로 작은 마사지 샵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씩 단골이 생기는 중이에요. 40살이 넘으니 회사에서는 뽑아주지도 않고 알바도 하기 어려워서 작게라도 내 사업 하나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데 생각보다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서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가볍네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평안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길었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